아침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 거울 속의 낯선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 들었고 내 이름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인생을 계절에 비유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지나고 계신가요? 저는 지난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오직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제 자신을 기꺼이 지워내며 살았습니다. 봄이 오는지 꽃이 피는지도 모른 채 그저 앞만 보고 달려온 고단한 세월이었지요. 35해를 한 이불 덮고 산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던 날, 저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기분과 함께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아, 이제 드디어 우리 둘만의 시간이 오겠구나. 이제야 나도 좀 쉬겠구나 하는 막연하고도 달콤한 기대감이었죠. 하지만 그 기대가 비참하게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밖에서 팀장님, 부장님 소리를 들으며 군림했던 남편이 집으로 출근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집은 세상에서 가장 숨막히는 감옥이자 직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환갑이 넘은 나이에 짐을 싸서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무모했던 선택이 어떻게 제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웠는지에 대해 아주 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제 목소리를 따라 35년의 세월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남편은 평생을 한치의 오차도 없는 시계추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침 일찍 구두 굽소리를 울리며 출근해서 밤늦게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오던 남편의 뒷모습은 우리 가족에게는 거대한 자부심이었고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기둥이었죠. 저 역시 그 뒷모습을 보며 이 사람이 밖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버티고 있을까 하는 마음에 정성껏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뜨거운 여름엔 땀 흘리는 남편을 위해 보양식을 다리고 추운 겨울엔 서리빨 같은 새벽 공기에 감기라도 들세라 내복을 따뜻하게 다려놓으며 그저 이 사람이 편안하게 밖에서 일할 수 있기만을 바랐습니다. 남편이 승진을 할 때면 마치 제 훈장인 양내 일처럼 기뻤고, 회사에서 속상한 일이 있어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면 아무 말 없이 젖은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것이 아내의 도리요, 사랑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니 그 든든하던 기둥이 제 앞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퇴직과 동시에 집이라는 새로운 부서의 본부장으로 부임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퇴직한 게 아니라 집으로 정근을 온 것 같더군요. 이제 그의 결제 서류는 신문이나 기한서가 아니라 제가 정성껏 차린 밥상과 제가 무릎이 닳도록 닦아놓은 거실 바닥이 되었습니다. 아침 6시, 예전 같으면 조용히 씻고 나가 제 몫의 삶을 살았을 남편이 이제는 제 침대맡에 딱 버티고 서서 저를 흔들어 깨웁니다. 당신 아직도 자? 해가 중천인데 집안일은 언제 하려고 그래? 사회생활 안 해본 티를 이렇게 내나? 시간 관리가 인생의 기본인데 말이야. 잠이 덜 깬 목소리로 겨우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하면 그때부터 남편의 본격적인 실시간 모니터링이 시작됩니다. 가스레인지에 올린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으며 구수한 냄새를 풍기기도 전에 남편은 수저를 들고 간을 봅니다. 국이 왜 이렇게 짜? 당신 요즘 건강 생각 안 하고 살아? 나이가 들수록 염분을 줄여야 한다는 건 상식 중에 상식 아니야? 이건 주부로서 기본 소양이 부족한 거야. 회사였으면 벌써 인사고과에 반영됐을 일이야. 매뉴얼대로 좀 해봐. 매뉴얼대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아침의 평온함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남편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는 게 아니라 제 뒤를 정확히 1m 간격으로 졸졸 따라다닙니다.
설거지를 시작하면 수전 옆에 팔짱을 끼고 서서 쏟아지는 물줄기 세기까지 참견합니다. 물 좀 줄여. 콸콸 틀어놓으면 수도세가 얼마나 나오겠어? 당신은 경제관념이 없어. 낭비가 심해. 이러니까 돈이 안 모이는 거야. 물을 쓸 때는 수직으로 떨어지게 조절해야지. 그렇게 사방으로 튀게 하면 뒷정리가 2배잖아. 35년 동안 알뜰살뜰 살림해서 대출 갚고 집 사고 자식들 대학 공부시킨 공로는 온데간데 없고 저는 그저 물 한 바가지도 제대로 못 쓰는 무능한 부하 직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행주를 짜는 각도, 그릇을 엎어놓는 순서, 심지어 수저통의 숟가락 방향까지 그의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마치 집안 전체가 거대한 심사장 같았고 저는 매 순간 불합격 통보를 기다리는 수험생 같았습니다. 청소기를 돌릴 때면 남편은 손가락으로 가구 위를 쓱 훑으며 따라옵니다. 여기 봐, 먼지가 그대로네. 청소를 하는 거야? 신용만 하는 거야? 눈이 있으면 좀 제대로 보고 하라고. 사각지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 당신은 왜 매사에 이렇게 대충이야? 현장 점검이 제일 중요한 건데 당신은 기본기가 너무 부족해. 그 손가락 끝에 묻어난 아주 작은 먼지 하나가 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무거운 바위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35년 동안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지켜왔는데 아이들 열나고 아플 때 밤새 물수건 갈아주며 간호하고 넉넉지 않은 살림에 내 옷 한 벌 안 사입으며 아끼고 아껴서 자식들 유학 보내고 결혼시켰는데 남편 눈에는 그 모든 희생의 세월이 그저 대충으로 보였나 봅니다. 남편의 지적은 멈출 줄 몰랐고 그럴수록 저는 집안에서 점점 더 작아져만 갔습니다. 어느 비 내리던 몹시도 우울한 오후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던 남편이 툭 던진 한마디가 제 인내심의 마지막 고리를 끊어놓았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나태해진 것 같아. 나 회사 다닐 땐 1분 1초를 아껴가며 전투적으로 살았는데 전업주부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게을러서야 되겠어? 반성 좀 해. 당신도 좀 생산적으로 살란 말이야. 자기 개발도 좀 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 좀 배우라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지난 35년의 기억들이 마치 흑백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995년 여름 남편이 프로젝트로 바빠 일주일 넘게 집에 못 들어올 때 혼자서 돌 지난 큰애를 업고 끓는 물에 데인 작은애를 안고 빗속을 뚫고 응급실로 미친 듯이 뛰어갔던 그 처절한 밤이 떠올랐습니다. 2005년 겨울 치매로 벽에 오물을 바르시던 시어머니를 수발하며 남편에게는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혼자 화장실에서 수건을 입에 물고 울음소리를 삼켰던 시간들이 생각났습니다. 아이들 졸업식 때마다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았지만 저는 늘 환한 웃음으로 아이들 곁을 지키며 사진을 찍어주었죠. 명절마다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에 손마디가 다 굵어지도록 일했던 그 세월들. 그 모든 시간 동안 저에게 나태나 게으름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통째로 갈아 넣어 이 가정이라는 거대한 기계를 돌려왔는데 이제 와서 남편은 저를 무능하고 게으른 부하 직원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북풍이 부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아내가 아니라 평생 공짜로 부리는 일꾼으로 생각했구나. 그 깨달음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거울 속의 저를 제대로 보았습니다. 생기 잃은 눈과 거친 손끝, 그리고 깊게 패인 주름. 제가 저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저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글프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이 등 따뜻하게 코를 골며
잠든 사이 거실로 나와 오랫동안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익숙한 가구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죠. 제가 직접 고른 커튼의 낡은 무늬, 아이들의 키를 재서 연필로 표시해둔 벽지의 얼룩, 남편이 훈장처럼 여기는 선반 위의 감사패들.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소름 끼칠 정도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 자리는 어디일까? 이 집에서 나라는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하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감옥 같은 집에서 남편의 지시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로 남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남편이 평소처럼 등산을 간 사이 저는 조용히 가방을 쌌습니다. 큰 캐리어 하나에 제 옷가지 몇 벌과 오랫동안 아껴왔던 낡은 일기장, 그리고 결혼할 때 친정엄마가 몰래 제 손에 쥐어주셨던 빛바랜 금반지 하나를 담았습니다. 가방을 닫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도 뭔가가 탁하고 단단하게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결별의 소리이자 새로운 시작의 소리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예상보다 빨리 산행을 마치고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오던 남편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어디가? 이 시간에 웬 가방이야? 친구 만나러 가? 밥은 해놓고 나가는 거야? 남편은 평소처럼 저를 하대하듯 명령하듯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고 생전 처음 보는 차갑고 단호한 눈빛으로 남편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행 가요. 한 달 정도요. 아니, 어쩌면 더 길어질지도 모르겠네요. 남편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뭐, 갑자기 무슨 여행? 내 밥은 어쩌고? 집안일은 누가 해? 당신 미쳤어? 제정신이야? 나 퇴직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아내가 이래.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 퇴직금, 그동안 내가 당신 뒷바라지하며 피눈물 흘리고 몸 부서지라 일한 대가라고 생각하고 정확히 절반은 4명의 통장으로 옮겼어요. 35년 가사노동의 퇴직금이자 위로금이니까 토달지 마세요. 이미 전문가 자문도 구했고 법대로 따져봐도 내 정당한 권리라고 하네요. 당신이 그렇게 입에 달고 사는 원칙과 상식대로 처리한 거니까 더는 상관 마세요. 나 찾을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당신이 그렇게 잘하는 관리 이제 당신 스스로나 당신 인생에나 하세요. 나는 이제 당신 부하 직원 사표 냅니다.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이 되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황해서 입술만 파르르 떨며 저를 잡으려 했지만 저는 단 한 번의 뒤돌아봄 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무척이나 야위고 초라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 가출이라니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솜사탕 같은 구름 위가 보일 때 저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터뜨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드디어 나만의 숨구멍을 찾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아, 나도 날 수 있구나. 나도 떠날 수 있구나. 제주도에서의 첫날 밤, 저는 작고 조용한 바닷가 민박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밥이 짜다거나 물이 아깝다고 게으르다고 말하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그저 창밖에서 들려오는 리드미컬한 파도 소리만이 방 안을 포근하게 가득 채웠죠. 저는 그날 밤 35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단잠을 잤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올레길을 걸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 국을 끓이고 눈치를 보는 대신 편한 운동화를 신고 바닷길을 걸었습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을 보며 혼잣말을 하기도 하고 바람에 실려오는 짭조름한 바다 냄새를 아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혼자 식당에 들어가 갈치조림을 주문해 천천히 누구의 속도에도 맞추지 않고 그 맛을 음미하며 먹었습니다. 누군가의 입맛에 맞추지 않아도 되는 식사가 내가 먹고 싶을 때 먹는 밥 한 끼가 이렇게 달콤한 것인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길가에 앉아 바다를 한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은 바닷가 벤치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다가 옆에 앉은 젊은 여행객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여행 오신 거예요? 정말 멋지세요. 저도 나중에 어머니처럼 멋지게 나이 들고 싶어요. 그 청년의 멋지다는 말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불리며 그 모든 헌신이 당연하게만 여겨졌던 제 존재가 이 낯선 땅에서는 그저 당당한 한 명의 자유로운 여행자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한 달을 보내며 저는 잃어버렸던 제 이름을 조금씩 되찾아갔습니다. 누구 엄마가 아닌 제 이름 석자를 가진 한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말이죠. 바다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보조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나만의 빛깔로 살아가야 할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을요. 제주도를 떠나 저는 전북 김제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는 친정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구순이 넘은 어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대문 앞까지 마중 나와 저를 말없이 안아주셨습니다. 애썼다, 우리 딸. 이제야 내 얼굴이 좀 사람 같구나.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니? 어머니의 주름진 손이 제 거친 볼을 부드럽게 스칠 때 저는 아이처럼 어머니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35년 동안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꾹꾹 눌러 담았던 모든 서러움과 울분이 그제야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저 텃밭에서 갓 딴 채소로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차려주셨습니다. 그 소박하고 따뜻한 밥상이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보낸 보름간의 시간은 제 상처난 마음을 치유해주는 귀한 약이 되었습니다. 마당에 핀 꽃들을 보고 어머니와 옛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비로소 제 안의 화와 응어리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집을 나간 지 어느덧 45일째 되는 날, 저는 단단한 결심을 하고 다시 서울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였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퀴퀴하고 눅눅한 냄새가 났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머리카락과 먼지가 뭉쳐 굴러다니고 식탁 위에는 배달 음식 용기들과 며칠은 된 것 같은 컵라면 용기들이 흉물스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부엌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더군요. 그 깔끔 떨던 매일같이 사각지대를 운운하던 남편의 집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집안은 생기를 잃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안방 문을 천천히 열자 그곳에는 퀭한 눈으로 멍하니 창밖을 보고 앉아있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그 기세등등하던 위엄은 어디 가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노인 한 명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 남편은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났습니다. 당신, 정말 당신이야? 돌아온 거야? 내가 꿈을 꾸는 건 아니지? 그의 목소리는 잔뜩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더니 부엌으로 가 물 한 잔을 떠다 주었습니다. 컵을 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무거운 침묵 끝에 남편이 먼저 입을 뗐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해.
35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뼈저린 후회가 담긴 사과였습니다. 당신이 집에서 그냥 노는 줄로만 알았어. 주부가 하는 일이 뭐 그리 대수냐고. 나만 밖에서 고생한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당신 가고 나서 딱 하루 만에 알겠더군. 밥 한 끼 챙겨 먹는 게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 일인지, 빨래를 돌리고 집안을 정리하는 게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 일인지. 혼자 있어 보니까 이제 알겠어. 당신이 이 집에서 얼마나 크고 소중한 세상을 묵묵히 지탱하고 있었는지 말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나 당신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였다는 걸 잃고 나서야 뼈저리게 깨달았어. 정말 내가 어리석었소.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네. 제발 나를 용서해 줄 수 없겠소?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저는 남편의 눈물을 보았지만 곧바로 예전처럼 앞치마를 두르며 주방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남편 앞에 단호하게 놓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주도에서 밤새워 고민하며 적은 우리 집 공동생활 계약서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예전처럼 아무 일 없던 듯 살 순 없어요. 그건 당신도 잘 아는 합리적인 처사가 아니죠. 이제부터 집안일은 정확히 반씩 나눠요. 월수금은 당신이 요리와 설거지를 하고 화목토는 제가 할게요. 일요일은 각자 해결하고요. 청소와 빨래도 구역을 나눠서 각자 책임지고 합시다. 만약 내 방식에 또 잔소리하거나 나태니 게으름이니 하는 모욕적인 소리를 하면 그땐 정말 2번 다시 안 돌아와요. 내 이름으로 된 작은 집도 이미 알아봐뒀으니 지금 당장 선택하세요. 우리 관계를 동등한 파트너로 재정립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끝낼 것인지. 남편은 두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의 풍경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 제 눈치를 보는 대신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향합니다. 유튜브를 보며 서툰 솜씨로 미역국을 끓이고 설거지를 마친 뒤에는 직접 싱크대 주변을 물기 없이 꼼꼼하게 닦습니다. 마트 장바구니도 이제는 당연히 남편의 몫입니다. 처음엔 그릇을 깨기도 하고 요리간을 맞추지 못해 쩔쩔맸지만 저는 예전의 남편처럼 지적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사나운 비난과 참견 대신 오늘 국 맛있네. 당신 고생 많았어. 고마워라는 따뜻한 말이 거실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만든 음식이 조금 짜거나 청소 상태가 제 마음에 쏙 들지 않을 때도 있지만 저도 이제는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다려주고 부족한 채로 함께 나누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제 제가 닦아놓은 거실 바닥을 훑어보는 대신 제가 힘들어 보이면 조용히 다가와 어깨를 주물러 줍니다. 떠나온 그 45일의 단호한 결단이 죽을 때까지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35년의 관습과 남편의 고약한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뒤에 숨어 숨죽여 울고 계시지는 않나요? 내 팔자가 이렇지. 나만 참으면 집안이 편하지 하며 자신을 포기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참는 것만이 미덕인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은 상대방을 배려 없는 괴물로 만들 뿐이며 결국 나 자신의 영혼까지 시들게 합니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과감하고 용기 있는 선택. 그것이 벼랑 끝에 성관계를 다시 살려내고 나라는 존재를 다시 빛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산증인입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보조자나 무보수 가사 도우미가 아니라 제 인생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남편과 나란히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서로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진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오늘 제 이야기가 가슴속에 숨겨둔 작은 용기의 씨앗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그 계절이 무엇이든 그 끝에는 반드시 따뜻한 봄볕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모든 날, 모든 순간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도 남겨주세요.